제9장 드러난 비밀. 바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후유코의 방을 정리했다. 나로서는 상당히 일찍 일어나 서둘렀는데도 후유코의 언니 부부가 벌써 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짐을 싸고 있었다. 그들 부부와는 장례식 때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부부는 슬픔 속에서도 의문을 표시했는데 물론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방도가 없었다. 뭐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릇을 상자에 담으면서 후유코의 언니가 말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가와즈 마사유키의 방을 청소했을 때다. 그때 나는 그가 사용하던 낡은 스케줄표를 받아왔다. 그 안에서 야마모리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나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책이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책장 정리를 하던 후유코의 형부가 말을 걸었다. 조금 뚱뚱한 데다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형부는 그림책 속의 코끼리를 떠올리게 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필요한 책은 후유코가 항상 곧바로 갖다 줘서요. 그랬군요. 형부는 상자에 책 담는 일을 계속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후유코의 유품에 흥미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온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유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좋았다.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어떤 물건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 물건이 정말 이 방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언니가 그릇을, 형부가 책을 정리하는 사이 나는 옷장을 정리했다. 정장이 잘 어울렸던 그녀는 꽤 많은 옷을 갖고 있었다. 후유코하고는 자주 못 만나셨나 봐요. 나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네, 동생이 늘 바빴거든요. 언니가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셨나요? 그게 올해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신년 인사차 얼굴을 내밀었죠. 매년 그런 시기였나요? 네, 최근엔 그랬어요. 부모님도 안 계셔서 별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형부의 말투에는 자기 변호가 담겨 있었다. 후유코는 친척들과 어떻게 지냈나요? 장례식 때는 친척들이 몇 분 오신 것 같던데. 좋은 편은 아니었죠. 언니가 말했다.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후유코가 막 취직했을 때는 자주 맞선 이야기가 오가곤 했죠. 하지만 그 애는 그게 싫었던지 친척들이 모이는 장소엔 거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후유코한테 애인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녀는 자기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고개를 갸웃했다. 맞선 이야기를 거절할 때마다 늘 일이 너무 바쁘다는 구실을 댔어요. 댁한테는 어떻게 보였나요? 그 애한테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애교 섞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역시 그랬군 하는 얼굴로 후유코의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잡담을 나누다가 우리는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옷장 정리를 끝내고 다용도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용도실에는 난방기구와 겨울 의류, 테니스 라켓과 스키 세트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소형 전기 난로를 꺼내보니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무로 만든 보석함이었다. 하지만 진짜 보석을 넣기에는 조악한 상자였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후유코가 직접 조각돌을 이용해 만든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다. 태엽이 감겨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기계가 녹슬어버려서 그런지 안에 장치된 오르골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내 시선을 끈 것은 종이로 포장된 물건이었다. 상자 속에는 액세서리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상자 크기와 거의 맞먹는 물건이 종이로 포장된 채 덩그마니 들어있었다.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다. 그건 뭐지? 마침 옆으로 온 언니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기름종이 같네. 뭘 그렇게 꽁꽁 싸놨지? 글쎄요. 나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천천히 종이 포장을 풀었다. 그 안에 든 것은 내가 찾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응? 그 애가 이런 걸 소중하게 생각했나? 후유쿠의 언니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나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정반대였다. 저기, 이거 제가 가져도 될까요? 내 말에 언니는 가볍게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걸요? 좀 더 괜찮은 걸 가져가시지. 아니요, 이거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걸. 괜찮습니다. 후유쿠도 아마 이걸 저한테 주고 싶었을 거예요. 8월이 막 끝나갈 즈음 나는 나고야역에 있었다. 기차에서 막 내린 참이었다. 시계를 보고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걷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 지하철을 타야 한다. 위에 걸려있는 표지판을 봤더니 신칸센 승강장에서 지하철까지는 상당히 많이 걸어야 했다. 지하철은 붐볐다. 지하철은 항상 혼잡한 것 같다. 전혀 모르는 역 이름이 스쳐 지나간다. 나는 한 손에 메모지를 든 채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탔다. 버스도 있지만 택시가 더 빠르고 찾기도 쉽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음 와보는 지역에서 버스를 타는 건 좀 불안했다. 5분 정도 달린 후 택시가 멈추었다. 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 뒤였으니 상당히 높은 지대인 셈이다. 바로 옆에 산이 있고 그 앞에 옛날 사무라이의 저택을 연상케 하는 호화 주택이 있었다. 그렇다고 낡았다는 건 아니다. 자세히 보면 정성껏 보수한 흔적이 역력했다. 바로 이 집이구나 싶었다. 문패를 보고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패 밑에 있는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세요? 꽤 나이든 목소리였다.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다. 가정부일까? 내 이름을 밝히고 도쿄에서 왔다고 말했다. 잠깐 기다리라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50대 여성이었다. 앞치마를 하고 있어서 키가 작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안내를 받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가 들어간 곳은 천장이 높은 응접실이었다. 오래된 소파가 놓여있고 그것보다 더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하는 테이블도 있었다. 벽에는 낯선 노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아마도 이 집안을 성공으로 이끈 조상일 것이다. 발끝으로 푹신한 카펫을 이리저리 문지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가정부가 들어와 아이스 커피를 놓고 갔다. 그녀는 왠지 무척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내가 어떤 용건으로 왔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 그들에게는 내가 중요한 손님일 것이다. 5분 정도 기다리고 있자니 응접실 문이 열렸다. 옅은 보라색 옷을 입은 얼굴도 몸도 호리호리한 여성이 나타났다. 가정부와 연배는 비슷해 보였지만 표정과 태도는 전혀 달랐다. 그녀가 나와 통화했던 상대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내 건너편에 앉은 부인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손을 올려놓았다. 제 딸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그녀의 첫 마디였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부인의 눈썹이 살짝 움직인 듯 했다.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따님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따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게 언제 해결되죠?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곧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따님에 대해 조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부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내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딸의 사진은 가져왔나요? 전화로 부탁드렸을 텐데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지 잘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는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내 부인 앞에 놓았다. 그 사진을 손으로 짚는 순간 노부인은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이고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맞는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다. 제 딸이 틀림없습니다. 조금 마른 것 같네요.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부인은 정중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하는 사건이라는 게 뭐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리라는 걸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해 대답도 준비해 두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부인과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았다. 실은 살인사건이에요. 따님이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시간이 흘렀다. 나고야에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역에 도착하니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나고야에서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약속한 시간은 10시였다. 도쿄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와 함께 뻑뻑한 샌드위치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일들을 정리했다. 나는 거의 진상에 가까운 사실을 알아냈다고 확신했다. 물론 모든 걸 해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나는 그게 추리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추리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나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 커피를 한 잔 더 청하고 바깥 풍경을 잠깐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이 이슥해지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다.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거의 대부분의 창에 불이 꺼져 있었다. 불이 켜져 있는 곳은 2층 일부. 아마 헬스장 쪽일 게 분명했다. 빌딩 앞에서 5, 6분 정도 기다리니 10시 정각이 되었다. 정면 현관 옆 종업원 출입구라고 적힌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1층에는 비상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지만 나는 계단을 선택했다. 헬스장은 텅 비어 있었다. 다양한 운동기구가 사용하는 이 하나 없이 덩그마니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공장을 연상시켰다. 실제로 공장하고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내가 만나기로 한 상대는 창가 의자에 앉아 문고판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화사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안녕하세요, 시즈코 씨? 내가 말했다. 아니, 후르사와 야스코라고 해야 되나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야말로 순간이었을 뿐. 이내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하루무라 시즈코라고 부르세요. 시즈코가 말했다. 이게 제 본명이라.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의자를 권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오늘 나고야에 다녀왔어요. 내 말에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책장 넘기는 신용을 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전화하셨을 때부터요. 왜요? 글쎄요. 왠지 그냥? 그렇군요. 나 역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을... 그녀의 질문 덕에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에 대해 조사했어요. 내가 말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표정엔 더 이상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쉽게 알아낸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도 없더군요. 네,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나고야 집에 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더군요. 게다가 대놓고 당신에 대해 조사할 수가 없어서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가네이 사부로 씨부터 시작했죠. 그분 이력을 조사하는 건 의외로 간단했어요. 호적을 조사해 고향 집에 찾아갔죠. 거기서 학생 때 친구 이름 몇을 얻어들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단 한 가지였어요. 후르사와 야스코나 하루무라 시즈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건 제 육감이었습니다만 두 분이 학창 시절 때부터 사귀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가네이 씨하고 세미나를 함께 했던 분. 그분 말로는 4학년 대학 축제 때 가네이 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소개를 받았을 때 하루무라 흥산이라는 기업 사장 딸이라고 해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을 알아내신 거군요. 솔직히 그때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집까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무라 흥산의 사장댁이니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하셨나요? 네. 어머니가 놀라셨겠군요. 그렇죠. 그랬다. 하루무라 사장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따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시즈코는 지금 어디 있느냐며 나무라는 말투로 대뜸 질문부터 던졌다. 역시 따님이 가출 중인가 보군요. 부인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 대신 부인은 예의 그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시즈코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려드릴 테니 먼저 따님이 왜 집을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신한테 말해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당신이 정말로 시즈코가 있는 곳을 안다는 증거도 없는데. 시즈코 씨의 어머니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았다. 물러서지 않고 내가 말했다. 실은 시즈코 씨가 어떤 사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시즈코 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건이라는 뉘앙스가 꽤 효과적이었던 듯 싶다. 이번에도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은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걸 조건으로 승낙했다. 그래서 오늘 나고야에 다녀오신 건가요? 시즈코의 질문에 나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에게 내가 왜 집을 나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시즈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죠.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부인은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실은 모 보험회사 사장 조카와 혼담이 추진되고 있었죠. 그 사람은 장차 뉴욕 지사로 가게 돼서 시즈코를 경험 삼아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시즈코 씨는 그런 전후 사정을 몰랐고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군요. 내 말에 부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남편이나 딸이나 서로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즈쿠가 집을 나가고 말았죠. 찾아는 보셨나요? 찾았죠. 하지만 세간의 눈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해외에 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당신을 데리고 나온 분이 가네이 사부로 씨인가요? 내가 묻자 시즈코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둘이 도쿄로 왔군요. 뾰족한 거처도 없이. 아니요, 거처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느린 동작으로 책을 덮었다 펼쳤다 반복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거기서 알게 된 일본 사람이 도쿄로 오셨거든요. 그분을 찾아뵙기로 했죠. 그 일본 사람이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 그렇습니다. 책을 쥔 그녀가 손에 힘을 주는 듯 했다. 다케모토 씨가 야마모리 사장님께 사부로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됐죠. 작년 초의 일이에요. 그 당시 당신은 아직 여기서 일하지 않았죠? 네. 사는 곳은 어디였나요? 그것도 다케모토 씨한테 신세를 졌죠. 그분의 지인이 해외에 나가 계셔서 방을 빌렸었습니다. 혹시 그 방 주인이... 네. 시즈코는 대답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후르사와 야스코예요. 신분 증명을 제대로 할 수 없던 때라 후르사와 씨가 놓고 간 보험증을 썼죠. 그래서 사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분 이름을 쓴 거고요. 본명을 대면 집에서 알게 될 것 같아서. 역시 생각한 대로였다. 요트 여행에 참가한 건 사부로 씨가 권해서였나요? 그렇습니다. 도쿄에 온 후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조금 우울했어요. 그러던 중 사부로 씨가 기분 전환을 하자며 여행을 권했어요. 게다가 다케모토 씨도 같이 간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렇게 배우들이 갖춰지고 사고가 일어났던 거군요. 그녀는 잠자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시선을 들었다. 나방 한 마리가 형광등 주변을 날고 있었다.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왜 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갔다. 말하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마침내 나는 한숨을 내뱉었다. 좀 더 빨리 결론을 이야기해야 했는데. 하지만 전 두려웠어요.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범인은 후유코였죠?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숨이 막혔다. 가와즈 씨도 니자토 씨도 사카가미 씨도 모두 후유코가 죽인 거죠? 나는 다시 확인했다. 어디선가 슬픔이 솟아올라 귓불까지 뜨거워졌다. 그렇습니다. 시즈코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 건 유미가 해준 말이었어요. 나는 Y섬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즉, 시즈코가 나간 후 현관문이 2번 열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시즈코는 의외라는 듯, 그리고 왠지 포기한 것 같은 눈빛을 보였다. 유미는 보지 못하니까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일은 어디에선가 구멍이 나게 마련이군요. 당신 뒤를 따라 누가 숙소를 나갔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유미 말로는 첫 번째는 느끼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문이 열릴 때 담배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즉, 처음 나간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야마모리 사장, 이시쿠라 씨, 가네이 씨가 해당되죠. 이 중에서 야마모리 사장과 이시쿠라 씨는 마장룸에 있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었어요. 결국 가네이 씨만 남게 됐죠. 시즈코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침묵을 나는 긍정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안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그럴 틈이 없었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을 하나씩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의 증언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언. 시즈코는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가늠하듯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였다. 그 증언은 바로 저 자신의 것이었어요. 나는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며 말했다. 후유코와 함께 잠자리에 든 건 10시 무렵이었어요. 나는 이걸 믿었죠. 하지만 사실 믿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확실한 건 침대에 누웠을 때 자명종이 10시를 가리키고 있는 걸 봤다는 사실뿐이죠. 시즈코는 내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숨을 멈췄다. 후유코 씨가 자명종에 손을 대다는 건가요? 나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보통 손목시계를 차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에 놓인 자명종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시계를 조금 늦추거나 반대로 당겨놓기만 해도 간단하게 내 시간 개념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거죠. 더욱이 후유코가 시계에 손을 댈 틈은 굉장히 많았어요. 후유코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샤워 중이었고 그 뒤에도 이번 사건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잊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후유코가 시계를 30분 정도 당겨놓았다면 제가 침대에 들어간 건 10시가 아니고 9시 30분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엔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평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내가 유독 그날만은 졸음이 마구 쏟아져 아주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다. 그 전에 후유코가 오렌지 주스를 내게 건네주었다. 아마 그 주스엔 수면제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한숨을 쉬고 침을 삼킨 다음 말을 이었다. 그래도 문제는 남아있었죠. 시계가 9시 40분을 가리킬 때 후유코는 창밖을 보며 시즈코 씨가 나갔다고 말했어요. 만약 시계를 30분 정도 당겨놓았다면 실제 시간은 9시 10분인 거죠. 하지만 당신이 숙소를 나간 것은 진짜 9시 40분이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더군요. 그 모순을 해결해주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즉, 그 시각에 당신이 숙소 밖으로 나갈 거라는 사실을 후유코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또 왜 시계에 손을 댔을까요? 시계를 고쳐놓는 건 오래된 탐정소설에나 나올 법한 알리바이 조작 방법이죠. 그렇다면 후유코한테 그런 알리바이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 되죠. 시즈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상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죠. 후유코는 9시 40분쯤에 숙소 밖에서 당신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죽일 계획이었죠. 시계를 고친 건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알리바이 조작에 필요했던 거고요. 나는 후유코의 계획을 추리해 보았다. 후유코는 홀에서 놀다가 시즈코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할 말이 있으니 9시 40분쯤 숙소 뒤에서 기다리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다. 약속을 잡은 후유코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고쳐놓았다. 내가 없는 틈을 타 30분 정도 당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시계가 9시 40분을 가리킬 때 창밖에서 시즈코의 모습을 봤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내게 마시게 한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을 때 실제로는 9시 30분. 잠자리에 든다. 나는 곧 잠에 빠진다. 후유코는 침대를 빠져나와 시계바늘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숙소를 나간다. 로비에는 유미 혼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즈코를 죽인 뒤 다시 몰래 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를 깨워 10시 이후에 알리바이를 만든다. 나는 실제로는 30분 이상 잤지만 조금밖에 못 잤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즈코의 시체가 발견된다. 아마 그 이후의 상황은 실제와 비슷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알리바이가 완벽했으니 말이다. 후유코는 쭉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을 테고 나는 그 사실을 증언했을 것이다. 9시 40분에 시즈코가 숙소를 나간 걸 본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유리해진다. 후유코도 그걸 봤고 따라서 시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나는 지금도 의문의 수용돌이 속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후유코의 계획은 실패했죠. 당신과 후유코가 만난다는 것을 안 가네이 씨가 약속 장소로 갔던 거죠. 그리고 후유코가 당신을 죽이려 할 때 반대로 그녀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시즈코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계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사실 하기오 씨가 10시까지 방에 있었다는 당신의 증언을 듣고 놀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상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역시 발밑이 꺼지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마음속으로는 시즈코가 내 이야기를 부정해주길 바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 희미한 기대도 모두 사라졌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해보죠. 나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진정하려고 애쓰며 입을 뗐다. 후유코는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의 애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나는 핸드백에서 종이로 싼 꾸러미를 꺼냈다. 얼마 전 후유코의 방을 치우다 발견한 것이다. 포장을 풀고 내용물을 시즈코에게 보여줬다. 기억나요? 내가 물었다. 시즈코는 고개를 저었다.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가 지난해 여행 때 몸에 지니고 있던 겁니다. 유일하게 회수된 유품이죠. 다케모토 씨 방에 있던 것을 후유코가 몰래 가져갔죠. 시즈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녹슨 등산용 술병이었다. 말씀해 주세요. 무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어요. 내 말에 시즈코는 책을 옆에 놓고 손을 비볐다. 그녀는 눈에 띄게 망설이고 있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래요. 배가 사고를 당해 전원이 근처 섬에 도착했다. 하지만 남자 한 명만 섬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 남자를 그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했지만 그 요구를 들어준 사람은 없었다. 유미에게 들은 말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나는 그 여자가 죽은 남자의 복수를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은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닌 거죠? 네, 드디어 시즈코가 입을 열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저한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다케모토 씨 본인이 남긴 거죠. 들고 있던 술병 뚜껑을 열고 뒤집은 다음 가볍게 흔들었다. 안에서 가늘고 긴 종이 두루마리가 나왔다. 그것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물에 번지긴 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술병을 발견했을 때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 두루마리를 봤을 때의 충격은 더 컸다. 읽어보니 사고 당시를 기록한 메모더군요. 아마 돌아와 기사로 쓸 작정이었겠죠.
술병에 넣은 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테고 메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야마모리, 마사에, 유미, 무라야마, 사카가미, 가와즈, 니자토, 이시쿠라, 하루무라, 다케모토가 무인도에 도착하다. 가네이가 뒤처졌다. 이 메모에 따르면 무인도에 도착 못한 건 다케모토 씨가 아니라 가네이 씨예요. 그를 도와주라고 외친 건 시즈코 씨였겠죠. 나는 이 메모를 보고서야 후르사와 야스코라는 여자는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에 대해 조사를 하신 거군요. 그녀의 물음에 순순히 머리를 끄덕였다. 실제로 사경을 헤맨 사람은 가네이 씨고 하루무라 씨가 모두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다케모토 씨가 죽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신 과거를 캐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사랑을 위해 집을 나왔다는 것밖에. 그래요.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날 무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무엇 때문에 가네이 씨 대신 다케모토 씨가 죽었고 그 무엇에 관계자 전원이 연루되어 모든 걸 감추려고 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나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동안 다케모토 씨가 가네이 씨를 도우러 갔어요. 그리고 무사히 가네이 씨를 구출한 다음 다케모토 씨는 방관만 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이 사실을 글로 써서 발표하겠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와 싸우게 됐고 그 누군가가 다케모토 씨를 죽인 거죠. 창백해진 시즈코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흥분을 억누르면서 말을 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죠. 당신 입장에서 보면 다케모토 씨는 은인이지만 신세를 지고 있는 야마모리 사장의 명령을 저버릴 수는 없었겠죠. 제 말이 틀렸나요? 시즈코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몇 차례 눈을 깜빡인 후 손으로 두보를 감쌌다. 뭔가 갈등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쩔 수 없네요.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가네이 사부로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쩔 수 없네.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엔 시즈코에게 한 말이었다. 사부로 씨. 가네이 사부로는 시즈코 옆으로 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고개만 내게 돌렸다.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사부로 씨. 괜찮아. 이분이라면 괜찮아.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본 채 시즈코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추리는 훌륭하지만 틀린 부분도 많군요. 그의 지적에 나는 말없이 자세를 고쳤다. 사실 발단은 아주 유치한 일로 시작됐죠. 그는 먼저 이렇게 전제한 후 말을 계속했다. 배에서 탈출할 때 저는 어딘가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잃어요? 바다에서? 네.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은 덕에 나뭇잎처럼 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잃은 동안 물을 먹고 말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를 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인도에 도착했죠. 시즈코는 그제야 제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황급히 바다를 둘러보니 나처럼 보이는 물체가 파도에 떠밀리며 바다에 떠 있었다더군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시즈코는 새삼 그때의 충격이 밀려오는 모양이었다. 사부로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저는 급히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를 도와달라고. 수긍이 갔다. 그때 유미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군요. 유미의 말을 떠올리면서 내가 말했다.
시즈코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파도가 높고 악천후여서 아무도 일어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저도 바다에 뛰어들 용기는 없었고요. 만약 제가 반대 입장이었어도 정면으로 부딪혔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가네이 사부로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이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나서겠다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당신이 말한 대로 다케모토 씨였죠. 역시 그랬군. 유미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정신을 잃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케모토 씨는 단순한 정의감만으로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었어요. 목숨을 거는 대신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대가? 시즈코의 몸이었습니다. 대답한 건 가네이 사부로였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시즈코에게 호의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억지로 손을 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인도 있었고.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조건을 내세웠던 겁니다. 나는 시즈코를 봤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가와즈 씨가 나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가를 요구하다니.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그러자 다케모토 씨는 네가 내 심정을 아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가와즈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부로 씨를 도우러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정작 자신은 발을 다쳐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군요. 네, 시즈코가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시선을 피했어요. 자기는 발을 다쳐 못 가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당신은 다케모토 씨의 조건을 수락했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아버렸다. 어쨌든 살려내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케모토 씨는 바다로 뛰어들었고 멋지게 가네이 씨를 구해. 맞습니다. 가네이 사부로가 말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왜 제가 그곳에 있는지도 미처 몰랐습니다. 분명한 건 살아났다는 것 뿐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누워있더군요. 저는 시즈코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와즈 씨가 다케모토 씨와 시즈코의 거래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케모토 씨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황급히 두 사람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서 그 사람과 시즈코를 발견했습니다. 다케모토 씨가 시즈코의 어깨를 잡고 덮치려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즈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눈물이 하얀 뺨을 타고 그녀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덮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다케모토 씨는 사부로 씨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만날 약속을 잡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 조금 전 했던 약속은 잊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단 하룻밤이면 된다고.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제 어깨를 잡은 채 말하던 중이었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애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네이 사부로는 괴로움을 참는 표정을 짓다 마침내 크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가 시즈코를 덮치려는 것처럼 보였죠. 가와즈 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막 들은 참이라. 그래서 그만두라고 외치며 있는 힘껏 그를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몸의 균형을 잃고 근처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네이 사부로는 당시 상황이 떠올랐는지
시선을 자기 두 손으로 떨어뜨렸다. 한동안 그렇게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즈코도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을 파악 못한 듯 망연자실 서 있었죠. 불가항력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을 파악한 것은 어느새 우리 옆으로 온 야마모리 사장님이 다케모토 씨의 맥을 짚은 후 고개를 흔들었을 때였죠. 나와 시즈코는 통곡을 했죠. 울부짖어 봤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결심했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수를 말렸나요? 이를 악문 표정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케모토는 비열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약점을 이용해 육체를 요구한 저질이라고. 네가 한 일은 애인을 지키기 위한 행위니까 자수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야마모리 사장이 시체를 처리하자고 제안했겠군요. 맞아요. 그가 말하자 시즈코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어요. 다케모토 씨의 비열함과 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결과 모두가 사장 말에 동의했나요? 네, 모두 저마다 다케모토 씨를 비난했죠. 오직 한 사람, 가와즈 씨만은 시즈코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정당방위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했죠. 당시의 상황이 손에 잡힐 듯 그려졌다.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당연히 가네이 사부로가 사경을 헤맸다는 사실도 알려질 것이다. 그러면 다케모토를 뺀 모든 사람이 도와주러 가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지게 된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는 세간의 비난이 쏟아질 게 틀림없었다. 즉, 이것은 암묵적인 거래였다. 가네이 사부로를 구하지 않은 것을 은폐하기 위한 대가로 가네이가 다케모토를 죽인 걸 은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케모토 씨의 시체를 처리하기로 했죠. 처리라고는 해도 별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에 쓸려가게 내버려 둔 거죠.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발견되더라도 그 주변엔 바위가 많기 때문에 헤엄을 치다 파도에 휩쓸려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죠. 사건은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그의 등산용 술병이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았던 것이다. 구출된 후 해상보안부의 조사를 받을 거라 예상하고 그때를 대비해 모두가 입을 맞춰 두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즈코의 이름도 후르사와 야스코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역시 그랬군요. 사고 후 한동안 상황을 살폈지만 우리가 한 짓이 드러난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시즈코도 스포츠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아파트도 바꿨죠. 진짜 후르사와 야스코도 해외에서 돌아와 어딘가로 이사했고요. 이걸로 진상은 거의 완벽하게 어둠 속에 묻혔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확실히 모든 게 잘 마무리됐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구멍이 생겼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네. 가네이 사부로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올 6월쯤이었죠. 가와즈 씨가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여행을 갔다 와 보니 자기 방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방에?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자료를 훔쳐간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라면 무인도 사건에 대해 썼던 건가요? 가네이 사부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와즈 씨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언젠가는 드러내 세간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왜 빨리 태워져 버리지 않았냐고 화를 내셨지만 그 자료를 누군가에게 도난당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인은 후유코. 아마도. 사건의 윤곽이 그려졌다. 야마모리 사장의 계획은 확실히 깔끔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단서가 잡혔다. 다케모토 유키히로가 지니고 있던 술병에서 메모가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애인 하기오 후유코였다. 그녀는 죽은 애인의 방을 청소하다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후유코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뻔하다. 후유코는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메모를 통해 그의 죽음의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무인도에 도착한 그가 왜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 그의 죽음은 인위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당연히 후유코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벽은 의외로 높고 단단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을 직접 만나기로 했고 그가 바로 가와즈 마사유키였던 것이다. 출판 관계자라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리라. 그럭저럭 시간을 두고 친해진 다음 무인도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사람과 친해진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그녀 입장에서는 큰 계산착오가 일어난 셈이지만 그래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즉 나와 마사유키가 여행을 간 사이 그의 방에 숨어 들어간 것이다. 열쇠는 내가 늘 지니고 있었으니 슬쩍 빼내 복사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테고 여행 일정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무인도에서의 일을 알아내고 복수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한참 뒤에 가와즈 씨가 또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냥 누군가의 목숨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인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편지가 도착했거든요. 편지? 네. 흰색 용지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딱 11개 문자가 적힌 편지였죠. 편지에는 항상 무인도로부터 사리를 담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도로부터 사리를 담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공포를 되새기듯 가네이 사부로는 자신의 팔을 쓸어내렸다. 누군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사리를 담아 그런 예고를 통해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다. 가와즈 씨를 살해한 방법은 그 집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죠. 여전히 팔을 쓸어내리면서 가네이가 말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독살시킨 다음 일부러 뒷머리를 내리치고 바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케모토 씨의 죽음을 연상시키기 위한 연출이었을 겁니다. 연출. 그 후유코가 언제나 차분하고 다정한 웃음을 잃지 않았던 후유코가. 하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녀는 계속 자기 내부에서 무언가를 활활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시점에서 우리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와즈 씨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사고 기록을 회수하기로 했죠. 그건 일단 성공했습니다. 당신이 제 방에 들어왔었나요? 저하고 사카가미 씨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필사적이었죠. 회수한 다음 곧바로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새도 없이 이번에는 니자토 씨가 살해됐습니다. 그 뒤의 일은 나도 대충 알 수 있었다. 내가 니자토 미유키를 추궁할 경우 만에 하나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봐 서둘러 죽였을 것이다.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빨리 진상에 접근해가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테니까. 후유코는 나와 니자토가 만날 약속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자신이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복수를 시작한 걸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다케모토 씨의 동생분도 조사했죠. 하지만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신이 조금씩 진상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참을 수가 없어서 몇 차례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요. 방에 몰래 들어와서 컴퓨터에 메시지를 남기고 헬스장에서 바벨로 내 목을 누른 거 말인가요? 사부로가 수염투성이인 턱을 문질렀다. 그건 다 제가 임의로 한 짓입니다. 사장님은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게 된다고 역정을 내셨죠. 확실히 그 2번의 경고는 나를 분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카가미 유타카가 살해되었다. 그가 살해된 것 역시 니자토 미유키 때와 비슷했다. 즉, 그가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걸었을 때 후유코는 아직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상태였다. 그 장소는 바로 리허설 무대 뒤였을 테고 후유코는 거기서 그를 죽였다. 사카가미 씨는 유난히 복수를 두려워했어요. 가네이 사부로가 말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자고 제안했죠. 그러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벌써 하기오 씨가 수상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죠? 야마모리 사장님은 무라야마 씨를 통해 다케모토 씨의 과거를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 결과 다케모토 씨가 가장 먼저 책을 낸 출판사의 편집자가 하기오 후유코 씨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죠. 그것은 나의 미련함을 각인시키는 말이기도 했다. 작가 다케모토에 대한 정보는 거의 후유코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게 숨겼던 것이다. 하기오 씨의 수상한 점이 급부상되자 사장님은 거래를 생각했죠. 즉, 하기오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카가미 씨를 내세우기로 했죠. 그가 모든 걸 자백하겠다고 당신한테 접근하면 하기오 씨가 반드시 사카가미 씨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죠. 실은 사카가미 씨와 하기오 씨의 약속 장소에 이시쿠라 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기오 씨가 사리를 보이면 곧바로 뛰어나가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사카가미 씨는 살해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시쿠라 씨 말로는 하기오 씨가 가져온 해머로 사카가미 씨의 뒷머리를 가격했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말입니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그때 이시쿠라 씨는 발을 삐끗하는 바람에 뛰어나가지 못했답니다. 그 사람이? 자신감에 넘치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발을 삐끗했다고? 그래서 거래 장소가 Y섬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말한 가네이 사부로는 괴로운 듯 눈썹을 찌푸렸다. 사부로 입장에서는 여기부터가 더 이야기하기 힘든 내용일 것이다. 물론 나로서도 듣기 괴로운 이야기였다. 나머지는 아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이지만 불러낸 건 하기오 씨가 아니라 시즈코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9시 40분쯤 숙소 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거의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저만 하기오 씨와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시즈코가 침착하게 말했다. 조금 안정을 되찾은 것 같다. 그다지 내키진 않았지만 거래 이야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유코는 거래에 응하지 않았겠죠. 네. 하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하기오 씨가 다짜고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거래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증오심이 더해진 것 같았어요. 나는 가네이 사부로를 쳐다봤다. 그때 마침 당신이 나타났고 후유코를 살해한 거군요.
네. 그는 울상을 지으며 두세 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보 같은 짓이었죠. 결국 저는 시즈코를 지키기 위해 2명이나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야마모리 사장님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본심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네이 사부로는 시즈코의 어깨를 감쌌고 시즈코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을 보다가 문득 후유코와 다케모토 유키히로의 관계에 생각이 미쳤다. 그럼 후유코는 모든 진상을 알고 있었나요? 두 사람은 나를 보고 잠깐 틈을 둔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다케모토 씨가 그 사건이 있던 날 시즈코 씨의 몸을 요구한 것도 알았겠군요. 후유코는 그걸 애인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시즈코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의 육체를 요구한 남자를 증오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다. 여자 문제가 복잡하긴 하지만 나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의 성격을 사랑했던 거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건 당신의 몸이지 마음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열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간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즈코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때 사부로 씨를 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어요. 다케모토 씨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대가로 요구한 건 그저 한 여자의 몸이었어요. 그것도 성공에 대한 대가로.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후유코 씨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증오한 건 단순히 다케모토 씨의 죽음을 은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 네, 그뿐이 아니었어요. 시즈코는 몸을 가늘게 떨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케모토 씨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의 정황을 아세요? 바위에 엎드린 채 매달린 모습으로 죽어 있었죠. 그래서 해상보안부와 경찰에서는 파도에 떠밀리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고 빈사 상태에서 그 바위까지 헤엄친 것으로 파악했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면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 요컨대 시즈코가 입을 열었다. 다케모토 씨는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을 잃었을 뿐인데 우리가 바다에 던져 정말로 죽게 만든 거죠. 가와즈 씨도 자료에서 그 사실을 언급했었죠. 그랬었구나. 그래서 후유코의 복수가 그리도 잔인했던 거구나. 그녀로서는 애인이 2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네이 사부로는 시즈코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부로가 물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우리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이니까요. 나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인기척이 없는 헬스장은 묘지처럼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려다 뒤를 돌아보며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시즈코 씨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제가 시즈코 씨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기로 약속했지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려질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한동안 쳐다봤다. 이윽고
가네이 사부로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예. 대답하고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손을 살짝 들었다. 천만에요. 나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곧장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으나 택시를 탄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운전사에게 집하고 다른 방향을 댔다. 고급 주택가네요. 거기 사세요? 대단하네요. 얼굴이 갸름한 운전사의 말에는 어렴풋이 질투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저희 집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집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성공했죠. 그렇군요. 운전사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잡았다. 평범한 일을 해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머리로 대담한 일을 저질러야 한다니까요. 사람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요. 예, 맞아요. 사람 같은 건 도구 정도로만 생각해야 하죠. 그렇군요. 그 뒤로는 줄곧 침묵을 지켰다. 운전사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네온사인이 흐르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배경으로 후유코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유코는 나의 사건 조사를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까? 아마도 불안했을 것이다. 언젠가 진상을 알게 되지 않을까 불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낼 리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진상을 모르는 한 내게 협력하는 척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심받지 않고 야마모리 집안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나와 가와즈 마사유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역시 복수에 지나지 않았을까? 친구의 애인을 죽인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까? 아니,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가와즈 마사유키가 죽은 뒤 나와 슬픔을 함께 했던 그녀의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애인을 잃은 친구를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적어도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는 가와즈 마사유키를 죽인 하기오 후유코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내 친구였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믿고 싶다. 이 근처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신을 차렸다. 차는 주택가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세한 길을 가르쳐 주었다. 야마모리 사장의 집은 전에 유미를 데려다 준 적이 있어 기억하고 있다. 정면에 외제차 4대가 주차되어 있고 그 옆에 문이 있었다. 문에서 보면 저택은 훨씬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단한 저택이네요. 그렇게 말하며 운전사는 잔돈을 건넸다. 택시가 떠난 후 초인종을 눌렀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야마모리 부인이었다. 내가 야마모리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더니 상당히 날선 질문이 날아왔다. 약속은 하셨나요? 시간이 시간인 만큼 기분이 상한 게 당연할 것이다. 약속은 안 했습니다. 나는 인터폰에 대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왔다고 하면 만나주실 겁니다.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부인은 거칠게 스위치를 꺼버렸다. 조금 기다리니 문 옆 출입구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다가가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원격 조정으로 문을 열어준 모양이다. 돌이 깔린 길을 따라 현관에 도착했다. 문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부조가 새겨져 있고 그 문을 열자 가운을 입은 야마모리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그가 말했다. 안내를 받아간 곳은 그의 서재였다. 벽에 늘어선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책장이 끝난 지점에 있는 장식장에서 그가 브랜디와 잔을 꺼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무슨 용건입니까? 브랜디를 따른 잔을 내밀며 그가 물었다. 달콤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금까지 시즈코 씨와 함께 있다 왔습니다. 내가 운을 뗐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감에 넘치는 미소를 되찾았다. 그래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했나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시원스레 밝혔다.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후유쿠가 죽었는지도. 잔을 든 채 그가 안락 의자에 앉아 빈손으로 귓불을 만졌다. 그래서? 그뿐입니다. 아마 두 사람은 더 이상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네. 아니면 두 사람이 동반 자살이라도 해주는 게 최선인가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어지간히 하세요. 나는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당신은 후유쿠가 범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가네이 씨와 시즈코 씨가 그녀를 죽이게끔 하려고 생각했죠? 그들이 그렇게 말했소? 아니요. 그들은 당신에게 속고 있어요. 그들만이 아니죠. 사카가미 유타카 씨도 속았어요. 야마모리 사장은 브랜디를 한 모금 마셨다.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할 생각으로 온 겁니다. 나는 바싹 마른 입술을 핥았다. 당신은 무인도에서 생겼던 일을 당신 친족만의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자신, 아내, 동생, 조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방해가 될 뿐이었죠. 언제 무인도에서의 일을 말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마침 친족이 아닌 가와즈와 니자토 씨가 살해됐어요. 그 다음엔 사카가미 씨가 죽도록 놔뒀고요. 재미있군. 사카가미 씨를 후유코와 만나게 하고 위험해지면 이시쿠라 씨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가 잔에서 뗀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골치 아프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알아듣겠소? 보기 역겨운 연기는 그만두세요. 나는 함부로라고 할 만큼 내키는 대로 내뱉었다. Y섬에 간 것도 후유쿠를 죽이려는 게 진짜 목적이었죠? 후유쿠가 거래에 응할 리 없다는 걸 당신은 간파했던 거죠. 그리고 가네이 씨가 후유쿠를 죽여줄 거라고 예측했던 거예요. 내게는 예지 능력 같은 게 없소. 예지가 아니라 예측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오면 모두가 입을 맞춰 서로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계획이었죠. 그러기 위해 Y섬이라는 한적한 장소를 택한 거고요. 실제로 후유쿠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바람에 당신들 계획은 더 완벽해졌죠. 말을 끝낸 뒤에도 나는 야마모리 사장을 노려보았다. 그도 의자에 앉은 채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당신 의견에는 큰 오해가 있어. 야마모리 사장이 나를 바라본 채 말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취한 행동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소. 지금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오. 분명 가네이를 도울 용기는 없었지만 그게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알겠소? 그 경우 최선의 선택은 불가능했단 말이지. 때문에 우리는 차선을 택했고 따라서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요. 다케모토라는 인간이야말로 최악이었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고 그런 대가를 요구하는 비열한 짓을 한단 말이오. 게다가 그 대가라는 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말투였다.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 말투에 속았을 것이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최선의 선택이란 게 모든 사람을 구하는 걸 뜻합니까? 뭐 그렇지. 그건 불가능했다는 말이군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다케모토 씨가 가네이 씨를 구하려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나요? 요컨대 당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치솟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줬소.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자유요. 조금 성가신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소. 그래요. 나는 턱을 끌어당겼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죠. 뭐요? 그의 눈에서 예리한 빛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한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내 뒤쪽으로 향하는 듯 했다. 뒤를 돌아보니 유미가 잠옷바람으로 문에 서 있었다. 일어났니? 야마모리 사장의 목소리가 지금까지의 대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상냥함으로 가득 찼다. 추리소설 쓰시는 선생님? 유미가 물었다. 그 애는 내가 서 있는 쪽에서 조금 빗나간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응, 그래. 하지만 이제 돌아가려던 참이야. 내가 말했다. 아깝네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바쁘시다는구나. 붙잡지 마라. 야마모리 사장이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미는 벽을 짚고 걸어오며 왼손을 내밀었다. 나는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왜? 선생님, 저기요. 이제 엄마나 아빠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나는 숨을 멈추고 야마모리 사장을 돌아보았다. 그가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린 채 시선을 피했다. 나는 유미의 손을 세게 쥐고 대답했다. 응, 그래. 이제 다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유미는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다행이라고. 요정 같은 미소가 새하얀 얼굴에 넘쳐 흘렀다. 나는 유미의 손을 놓고 야마모리 사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마지막 질문이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여기서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 뒤에 볼펜으로 글을 썼다. 그리고 야마모리 사장에게 다가가 그의 눈 앞에 대고 보여주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글을 본 그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나는 명함을 다시 백에 넣었다. 그럼 건강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끄러미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글을 남기고 문으로 향했다. 거기엔 아직도 유미가 서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유미가 말했다. 안녕, 건강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벌써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다. 후유코가 일하던 출판사 편집장이 보낸 것이었다. 나는 우선 샤워부터 했다. 그리고 타월을 두른 채 침대에 누웠다. 무척 긴 하루였다. 팔을 뻗어 편지를 집었다. 봉투 속에는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곧 새로운 담당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내용이 단정한 붓글씨로 적혀 있었다. 후유코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나는 편지를 집어던졌다. 깊은 슬픔이 엄습해 갑자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후유코, 이걸로 괜찮겠어? 나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이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물론 대답은 없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는 핸드백 안에서 명함을 꺼냈다. 조금 전 야마모리 사장에게 보여주었던 명함이다. 당신은 다케모토 유키히로 씨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나는 그것을 10초 정도 바라보다 천천히 찢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무의미한 질문이었을지 모른다. 아무도 진상을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잘게 찢긴 종이 조각이 내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쩌면 내 시련은 이제부터일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각오는 하고 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일단 오늘은 자고 싶다.